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개인 생활에 대한 침탈이 대단한데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갑자기 막 변경 묶어버린다든지 해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 상당한데 사람들이 꼼짝 안 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있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키워드로 두고 개인의 자유, 이재명 정부의 그 재산권 억압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은 부동산만을 두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쌓아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이거를 이재명이가 잘 간파해내면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코스피 5천. 이게 이제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만 지나면은 문재인 정부를 봤을 때 이 시기만 지나면은 네.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있자, 쥐죽은 듯이 있자, 한번 버텨보자, 그 진짜로 어떤 존버해보자 라고 하면서 입을 안 여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좌파들이 잘하는 건데, 뭔가 집이 있고 그 집으로 어떤 뭔가 재산을 모으고 한 사람들을 죄악시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네. 그 이 악마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입을 열면 저 마귀 사탄의 새끼가 입을 열었네 라는 식으로 공격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의 두려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구나, 걔네들은. 뭐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좌파 정부가 제일 잘하는 일이거든. 먼저 편 갈라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라친 다음에 그 상대방 저놈은 나쁜 놈. 저놈 때문에 모든 게 안 돼. 저놈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어. 저놈이 우리를 수탈하고 있어. 저놈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저놈이 나의 자유를 빼앗았어. 저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 라고 해서 그 얘네들 악마 집단으로 만들어버리잖아. 아, 진짜 그렇구나. 빨갱이 집단이 빨갱이 한 짓이 무서운 게 그런 거구나. 왜냐면 코로나 때도 뭐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몇몇 사람들은 저항을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사회 분위기를, 그러니까 한쪽으로 박근혜 탄핵한다 하면 탄핵 그쪽으로 가야지. 박근혜 뭐 잘못해서 이러면은 왕따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몰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항을 못 하는 건가. 근데 물론 그 전에 그 두 번째 문제도 있지만 말하기가 힘든 거네.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없는 거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굳이 이제 그 덧붙인다면은, 그게 큰 거 같네. 우리가 이혜훈 사례를 보면 돼요. 이혜훈 사례. 이혜훈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자기는 집도 없고 자기 전세 들어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전세를 얼마짜리 전세를 들어 사는 거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반포에 있는 집을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부동산을 가진 마귀, 사탄으로 딱 이혜원을 상징처럼 만들어 버렸거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어떤 그 우파의 기득권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엄청난 거짓말을 보태버리면서 그것을 사실이장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좌파가 잘 쓰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럼 대중은 정말 너무 무력하고 너무 어떤 저런 악인의 통치자가 나왔을 때 너무 당하기만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요즘은. 그 대중이 무력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지금 70%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그 대중들이 무력한 대중들인가? 아니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중들을 70% 무력한 대중인가? 아니라고. 그 이재명이라는 집단이 이 대한민국의 70% 자기를 지지한다는 70%들을 어떤 식으로 동원해내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발적이든 아니면 수동적이든 아니면 뭐 그냥 위장해서든 그 동원된 형태로 그 자기들 끌려나가잖아. 그 무력한 게 아니거든. 자기들이 어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파도 충분히 그걸 동원해낼 수 있지. 70% 80%를. 사실 그 노무현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파 정부 10년을 할 때 그 우파가 이 우왕좌왕하면서 할 때 박근혜가 그 당대표가 돼가지고 천막당사
만들면서 보수가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못을 언제든지 그 국민한테 용서를 빌 수 있는 보수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통 상황 만약에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 지도부가 이제 해야겠지만은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해줘야지 이게 로타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차들끼리 막 엉켜 있으면은 누가 나와서 정리 안 하면 계속 하이어 상태가 되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의 천재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걸 지도했을 때 그거를 따를 수 있게끔 따를 수 있는 그 대중들의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 건데 그때 보면은 그 박근혜가 그 천막 당사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차떼기 때문이죠. 차떼기. 근데 이회창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가 저기 그 대쪽 판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그 김영삼 이후로 나라를 이끄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김대엽의 공작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이회창 씨가 두 번이나 대통령이 안 됐잖아. 대통령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실망한 그 우파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김대중 노무현이 하는 정책들을 바라보면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우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우파들한테 무엇인가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우파가 해야 할 방향이고 우파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다. 그러면서도 가장 우파가 지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딱 친 게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박근혜라는 사람이 또 박근혜의 어떤 그 정치력은 199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1980년 이후로 오랫동안 어떤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그 당대표가 되고 했던 2004년까지 어떤 7, 8년의 과정 속에서 보여줬단 말이야.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가. 그전에는 박정희, 유경수의 딸 박근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박근혜가 어떤 그 정치로 자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시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에서 박근혜를 당대표로 선출을 했지. 그러니까 선출 과정에 있을 때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출 과정에서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당을 능히 이끌 수 있다라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 최소한 어떤 그 우파의 합의가 이루어졌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가장 우파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면서 우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파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방향, 책임. 그 다음에 어떤 그 반성이라는 거. 사실 우파는 책임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회창이 어떤 거 채택이 그랬을 때 물론 노무현이라고 해서 돈은 안 받았어. 지금식으로 따지면 당시 그게 사회적 관행이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당사를 팔고 그래서 그 돈으로 국고에 어떤 그 반납하고 그리고 나서 천박당선을 가지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파가 그래 우리는 책임지는 집단이었어 하고 이제 나간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파가 어떤 분위기로 나가야 되는가 보면은 이해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놈들, 도둑놈들. 그리고 뭐 얘네들이 뭐 그지 입으로 뭐라고 떠들든 간에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는 놈들. 이라고 좀 낙인이 찍혀 있잖아. 우파란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그래요, 진짜. 지금 뭐 한동훈이가 됐든 장동혁이가 됐든 누가 더 나쁜 놈이가 싸움 벌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주호영이 같은 경우에도 주호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천을 잘못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됐다고 그랬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데 그 2번이나 탄핵된 잘못된 공천에 주호영은 다 공천 받았어. 그러니까 주호영 같은 놈을 공천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2번 탄핵당한 거야. 그래, 맞아. 공천을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 같은 놈이 국회의원 하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 욕심으로밖에. 국회에서 6선이나 했어. 그리고 만약에 지가 집권당이 됐으면 국회의장 하려고 쌩쌩 쏠을 했겠지. 근데 뭐 국회부의장 했어. 국회부의장 한 것도 자기 혼자 6선이 돼버린 거야. 다 떨어져 버리고 같이 이제 그 했던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 6선이 있는데 조경태야. 그러니까 조경태는 그냥 그쪽 땅에서는 쟤는 꼽혀 이제 이거잖아. 열외.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국회부의장 된 거 아니야. 혼자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구 가가지고 12년을 대구시장을 하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욕심이지 욕심. 누구 말대로 꽃길만 걸어 다니네. 그러니까 우파에서 지금 가장 가장 취약한 모습, 우파가 갖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 그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파가 김건희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아니 그렇게 가진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 뭐 그거 하는데 샤넬백 그걸 받아 이런 것들 있잖아. 오히려 샤넬백을 자기가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바로 어떤 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우파의 그럼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국이가 보여주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지 못했던 공정과 상식 이거를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내가 하겠다고 뒤집어서 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때는 70% 80%가 그래 대한민국은 지금 공정이 없고 상식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했단 맞아. 말이야. 그렇죠. 문재인이가 상식을 뒤집었지. 맞아요. 문재인이가 공정함을 없앴잖아. 맞아요. 문재인이가 공정함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제일 처음 나서가지 한 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인천국제공원 가가지고 뭐 제일 처음 뭐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정규직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라고 얘기한다 뭐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역설이지 역설. 그러니까 그게 공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인위적으로 공정을 만들어내는 거든. 그러다 보면 공정이 파괴되는 거야. 그 파괴된 현장에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최저임금 올려줄게. 그래야 공정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 다 죽여버린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공정이 잘 살고 있는 생태계,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버렸단 말이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기 시작한 거였거든. 아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기 주택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있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전월세가 엄청 오르고 뭐 전월세 분기 현상에다가 그리고 외곽 지역이 집값이 올라가고 서울 집값만 엄청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올랐고 지금 그런 불공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다 내가 이제 월세 지금 막 2배 3배 오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도 강남 집값 잡았다고 좋아해? 월세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한 텀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게 제일 내년에 커요. 재계약할 때 월세 2배 오르면 월세로 이제 좀 어디로 잘하겠네. 옮겨가고 내 전세 계약 갱신기간 지나가지고 새롭게 전세를 할 때 또 내가 이제 월세 계약 기간이 지나가지고 새롭게 월세를 할 때 혹은 내가 이제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찾아보고자 할 때 이럴 때 이게 이제 정작 내일이 될 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은 아직까지 거기서 분노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지금은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왜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권에 대한 제약, 억압, 탄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가?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 되면 분노하게. 내일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던 게 뭐였냐면은 전세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문재인이가 부동산 정책을 펴기 전에는 전세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맞아요. 전세가 내려가는. 그러다 추세. 부동산 정책 피니까 그때부터 전세값이 올라가기 시작. 기하급수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는 집은 다 샀구나 라는 생각. 그럼 그 생각에다가 야 난 도대체 이제 어디서 살지? 그러니까 그대로 등장한 게 뭐야? 전세 사기. 왜 전세 사기가 발생하겠어? 빌라라든가 혹은 이제 이 뭐 다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아파트처럼 이제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곳을 싸게 사들여 가지고 전세값 비싸게 받은 다음에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해 보면 제가 우리 운영자님한테 들은 얘기에 정리해 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보세요. 느낀 게 일단 마지막 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이 이제 닥쳤을 때 이제 그걸 알게 될 거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내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한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줘 보세요. 정리하신다더니요. 정리 잘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한테 이제 질문하셨던 게 왜 이재명이가 펼치고 있는 개인의 자유라든가 재산권이라는 이 시장 경제 또 헌법적 가치를 이재명이 폭압적으로 억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네네.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그러니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예, 예, 특히 이제 그거를 부동산이라는 예. 어떤 그 재산권 문제를 가지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음. 첫째는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그렇게 어떤 그 가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 지역에 집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세 들어 사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 외곽 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수도권과 무관하게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집도 나도 그렇게 진짜 종부세 낼 만큼 우리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저기 뭐지 이제 뭐 잘하네 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있는 거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교훈. 버텨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버텨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구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존버하면 되더라, 된다. 이런 어떤 그 희망,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좌파들이 잘하는 짓이 무엇인가를 할 때 무조건 적을 만들어내거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저 새끼 나쁜 새끼, 맞아. 저 새끼 그 죽일 놈,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탈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우리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고 나의 그 이 자식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나로서는 어떤 노후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끔 맞아요.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적을 만드는데 맨날 마귀 악마하면서 하여튼 맨날 그 죽창 들고 누구든지 찔러.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부동산 정책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그 집 가진 사람들이잖아. 다주택자. 뭐 다주택자 비거주 될 수도 있고 일주택자. 뭐 비거주 일주택자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주거 환경을 주거 안정 죽어야 할 권리를 이 사람들이 침해하고 있다. 저건 마귀다. 돈에 홀린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나는 정당하다. 나는 마귀다 이러긴 라고 힘든데.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하다못해 봐봐 장동혁이 자기가 집이 6채인데 그 중에 4채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 하나는 어머니 사시는 집 시골에서 또 뭐 2개는 저기 뭐 장인한테 상속받은 뭐 몇 분의 1의 어떤 이런 등등등이잖아. 근데 다 팔았잖아.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재산권이란 그것이 아니다. 국민의 자유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마귀고 그러냐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나 집 팔았어요. 대통령님 집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이 장동혁이조차 거기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나 마귀 아닙니다. 이거네. 마귀 아닙니다. 저 집 팔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지지율 70%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너무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좌파들이 지금 70% 국민을 동원해 내잖아. 그럼 우파도 70% 국민을 동원해 내면 된다고. 그 우파가 70% 국민을 동원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2004년 박근혜 당대표가 되면서 천막당사. 그럼 당시 우파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이회창이 차떼기를 했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파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거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을 때 박근혜가 책임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그리고 당사를 팔아서 국고에 헌납하게 국고에 바치겠다. 천막당사. 그래서 천막당사로 왔잖아. 뭐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거를 보여준 거지.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그 집 가진 놈들을 마귀로 만들 때, 집 가진 놈들을 마귀로 만들고 사탄으로 만들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뭐야? 이해운 같은 사람 때문이잖아. 자기가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집 없이 전세로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전세금이 20억, 30억이잖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자기가 주택청약을 생애 첫 주택청약으로 집을 샀어요라고 할 때 그 집이 어떤 집이며 그 주택청약을 받기 위해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 또 갈라놓고 사실은 며느리 말이야 세상에 어떤 그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 버리면서 집을 사는 이해운 같은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기득권이 갖고 있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우파가 무엇을 어떠한 것으로 우리 우파의 가치 박근혜가 천막당사한 것처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확 끌어당기게 되면은 그럼 우파도 후루룩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날을 기다립니다.